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민심과 여론추이를 샅샅이 훑어보는 시간 이슈 폴폴입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통령 지지도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4%로 전주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부정평가는 전주와 같았고요. 최근에 지지도가 뚜렷한 상승이나 하강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체 내지 소폭 상승 국면인데요. 윤 대통령 국정 행보가 사람들의 관심 밖에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총선 국면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워낙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데다가 국민의힘 공천이 지금 막바지를 치닫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대통령 국정 행보는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똑같은 대통령 지지도 조사인데요. 이번에는 리얼미터 조사 보겠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4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고요.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긍정평가가 41.9%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전 조사 대비 2.4%포인트 올랐고요. 약 8개월 만에 40%대를 회복을 한 건데요. 그래프를 보면 1월 4주차 이후로 4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상승세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ARS 조사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처음 다루는 조사 기법입니다. 그런데 ARS 조사는 비교적 정확하지 않다, 이런 이제 한간의 설도 있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면접과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화 면접과 다른 조사 기법이고,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때는 가상번호를 활용한, 우리가 흔히 안심번호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가 가상번호거든요.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조사도 전화 면접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정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화 면접 비용이 대략 1,000명 조사하면 한 1,200만 원 정도 합니다, 최소. 그런데 ARS 조사는 한 3분의 1, 400 내지 500만 원이라서 대중화에 기한 측면도 크다. 이렇게 이제 소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ARS 조사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응답률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 응답률 3.7%인데요. 1월 말이나 2월 초만 해도 3% 안팎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임박하면서 응답률도 다소 올라가고 있고, 따라서 정확도도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재밌는 것은 지금 국정 지지율이 41.9%죠. 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펴본 한국갤럽 여론조사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지표가 없는데 이 정치 고관심층, 정치에 관심 많다, 이 층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3%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한국갤럽 여론조사 응답률은 15% 정도 되고요. 예. 이 ARS 리얼미터 거는 이제 3.7인데,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들 중심으로 응답이 되다 보니까 한국갤럽에서 얘기하는 정치 고관심층하고 이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부정평가도 1월 4주차에서 60%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 내려가서 54.8% 기록했거든요. 이것도 같은 이유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 부정평가는 저희가 이제 그 여론조사를 쭉 복기를 해보면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 대해서 발언을 자제할 때, 그리고 이제 외국에 순방 중일 때, 이럴 때 지지율이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3개월째 지금 공식성의 이제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비호감도가 꽤 높은 김건희 여사 관리를 잘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긍정적인 역할, 이런 것들이 나비 효과를 미치면서 이 부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자, 다시 한국갤럽 조사로 돌아와서요. 긍정평가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긍정평가 이유 중에 의대 정원 확대가 외교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대상으로 원칙 대응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폭으로 끌어올리진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대로 지난 조사 대비 7%포인트 정도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찬성이 워낙 높다. 그런 측면에서 중도층의 일부가 윤 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평가 이유도 좀 살펴보면요. 독단적, 일방적 정책 추진이 이번에도 2위에 올랐는데 상승폭이 앞서 긍정평가 이유에서 봤던 의대 정원 확대 못지않게 또 6%포인트 올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이 수치는 의사파업의 동전의 양면처럼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국민들은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해서 찬성하면서도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의료계와 제대로 대화했냐, 이런 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진료 차질이 이제 불가피해지고 의료 파업이 확산 일로에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묻는다, 이런 수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2일부터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고요. 자, 민주당은 39.5%, 국민의힘은 43.5%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추이를 보면요. 민주당이 작년 2월 3주차에 39.9%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지금 30%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격차가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그 작년 2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처음으로 이 지지율이 역전이 되는 골든크로스가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대략 한 3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공천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과 비교해서 이 민주당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선거가 임박하면서 국민들이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정권 심판에 주력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여소야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소야대라고 부르는 것을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이 이중 권력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디바이디드 거버먼트 이렇게 부르는데요. 즉 이 정부 심판에 대해서 야당도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국회를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정의당이나 친야 무소속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그 법안을 직회부할 수 있는 180석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국회 운영을 제대로 했냐, 이런 책임도 묻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중도층이 지지하는 정당의 그림은 조금 다릅니다. 살펴보면요. 민주당 지지율이 46%, 국민의힘 지지율이 36.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결과가요. 민주당이 1.7%포인트 상승했지만 국민의힘은 4.2%포인트 오른 결과거든요. 중도층도 앞서 말씀하신 그런 일련의 이유들로 국민의힘을 더 선택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아주 재미있는 지표가 숨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통계표를 제대로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에서 이념 성향을 물어보니까 네. 보수가 30.5%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도는 39.3%인데 진보가 20.6%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통상 보수하고 진보는 한 5%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5%포인트 정도 앞서는 많은데 여기서는 무려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도가 이념의 피난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냉전이 벌써 한 8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냉전이 워낙 치열하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내가 보수라고 해도 보수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진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중도에는 위장 진보와 위장 보수가 많이 섞여 있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최근에 민주당이 공천을 놓고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고 민주당이 이제 그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니까 이 진보 성향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본인의 그 정치 성향이 진보인데도 불구하고 중도로 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중도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우회적으로 지지하는 네.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정당 지지율도 굉장히 사람 관계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말하기 어려우면 이제 중도로 스며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표가 반드시 민주당한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오른 것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오른 거는 예.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중도의 정당 지지도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제 그 지금 공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보수 성향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 굳이 중도로 위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점이 이제 중도층에도 어필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보면은 지금 제3지대를 뚜렷하게 지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제3지대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고요. 또 그리고 이게 거대 양당 중심으로 이 총선이 다가올수록 총결집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도층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중도층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으로 이제 쏠리고 있고 이 그 제3당에서는 중도 지지율이 그러니까 꾸준히 빠지고 있는데요. 사실 개혁신당을 비롯한 제3지대 정당들도 중도층의 지지를 견인할 만큼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렬 선언을 하고 또 오늘 이제 그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 신장식 변호사를 영입을 했는데 예. 음주 뭐 무면허 이런 논란도 있고 그래서 이 제3지대 신당들이 중도층을 흡수할 만한 어떤 그 설득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검색한 기사 지난 2월 21일부터 오늘까지 구글 트렌드 순위를 반영했습니다. 이슈 폴폴이 고른 7가지 이슈, 앞서 말씀하신 조국 신당 영입된 신장식 변호사 보이고요. 또 민주당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 보이는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김종인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입니다. 자, 개혁신당 김종인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오늘 공관위 첫 회의가 있었는데요. 자, 거대 여야의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김종인 위원장이 과연 신생 개혁신당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승리로 이끌었던 총선이 2개가 있죠.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주도했던 그런 총선이었는데요. 경제민주화를 이슈하면서 당시 이명박 정부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152석이라는 큰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에는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이때도 이제 그 혁신 공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얼핏 생각나는 정청래 의원 뭐 이런 분들을 컷오프 시키면서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이때도 큰 승리를 일궜죠. 그러니까 당초 예상과 다르게 원내일당으로 올라서는데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번에 그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으로 갔는데 현재 그 개혁신당 지지율이라든지 그 당세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볼 때는 공천 관리할 게 딱히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할배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그 잘 따르는 거의 유일한 그 멘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공관위원장이 2가지 정도 역할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축출되는 과정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혁신당을 창당하고 통합을 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혁신보수, 개혁보수의 정체성이 엄청나게 많이 훼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아 올린 정치적 자산이 많이 깎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정치적 미래가 상당히 어두워졌는데 이런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위기 국면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들을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로는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한테 이제 여러 차례 이번에는 국회 꼭 입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 예. 자주 했어요. 일종의 예. 소신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지역구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게 그 진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당선되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비례대표 공천을 위한 어떤 총대 역할 이런 걸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 출마지로 TK 지역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이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TK 지역 출마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TK 지역 출마 얘기를 하긴 했죠. 예. 그런데 옛날부터 나온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뭐 국회 입성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 TK에서 출마하게 되면 보수 주류와 척을 지게 되는 그런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TK 지역 출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TK 지역에 대해서는 천하람 지금 이제 최고위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대구가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저는 출마한다면 네. 이 보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 갑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 폴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